한 나라의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동안 그 나라의 돈은 조용히 세계 꼴찌권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한국의 원화입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내 지갑은 왜 더 가벼워지는 걸까요? 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한 64개국 화폐 전투력 순위에서 원화는 뒤에서 5번째, 우리 아래엔 경제가 붕괴된 나라들만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 불장이라는 뉴스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원화는 이미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진짜 전선과 무너지는 방어막의 실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원인과 개인이 대처해야 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6천선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붉은 그래프와 함께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가 22만 원을 넘어서자 직장인 커뮤니티는 한껏 들떴죠. 그런데 같은 시간 마트 계산대 앞에 선 사람의 장바구니는 왜 점점 가벼워졌을까요? 주가가 오른다는 것과 내 돈의 가치가 오른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 착시가 시작됩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전 세계 64개국의 화폐 전투력을 매달 순위로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최신 집계에서 원화는 64개국 중 62위를 기록했는데 우리 아래에 있는 나라는 지폐를 저울에 달아 쓰는 아르헨티나와 리라와가 하루 만에 반토막 났던 튀르키예 뿐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의 화폐가 경제 붕괴 직전 국가들과 나란히 서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입니다. 2020년 초 달러당 1,150원이었던 환율은 2025년 기준 1,4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5년 사이 원화 구매력이 달러 대비 약 20% 가까이 쪼그라든 셈이죠. 주식으로 20% 수익을 냈더라도 달러 기준으로는 제자리인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열심히 투자해서 숫자를 불리는 동안 환율이 그 수익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 사이의 거리, 그 간격을 만든 구조적 원인은 정부가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숫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국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약 50% 수준입니다. 언뜻 들으면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이 숫자에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 공기업 부채, 건강보험 적자 누적분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합산한 광의의 국가 부채, 즉 정부가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진짜 청구서 총액은 GDP 대비 181%에 달합니다. IMF가 재정 건전성의 위험선으로 제시하는 기준은 GDP 대비 60%입니다. 한국은 그 기준을 3배나 넘어선 상태이죠. 아파트 한 채를 담보로 집값의 3배를 빌려 쓴 가게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겉으로는 집이 있으니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빚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식 수치만 보면 한국 재정은 선진국 평균처럼 보이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상을 뒤늦게 파악했을 때 원화를 팔고 달러로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숨겨진 청구서는 언젠가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고, 시장은 이미 그 순간을 계산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으니 안전하다. 한국은행이 자주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숫자만 보면 든든해 보이죠. 그런데 이 방패, 실제로 위기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걸까요? 외환 보유고의 구성을 뜯어보면 실상이 달라집니다. 보유액의 대부분은 미국 국채와 외국 회사채로 묶여 있고, 위기 상황에서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달러는 전체의 약 4%, 금액으로는 200억 달러 안팎에 불과합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몇 개 값으로 외환시장의 파고를 막아야 하는 셈이죠. 방패가 튼튼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스티로폼이었던 겁니다. GDP 대비 외환 보유고 비율도 23%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유사시 실질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각보다 훨씬 얇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한국은 보유고 숫자만 믿다가 실제 가용 달러가 바닥나는 순간 무너진 적이 있죠. 숫자와 실질 사이의 간격, 그 간격이 다시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도를 펼쳐보면 흥미로운 구도가 보입니다. 미국, 일본, 대만은 수년간 군사훈련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함께 엮으며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밀착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구도 안에 한국의 자리는 없습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사드 배치 이후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완전히 복원되지 않은 상태이며, 위기 때 달러를 빌릴 수 있는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도 모두 만료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쉽게 말해 위기 때 서로 자국 통화를 맞교환해주는 협약으로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 통장 개설 자체가 거절된 상황이죠. 외환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즉각 달러를 수혈받을 창구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투자자 눈에 한국은 외환 방어막도 얇고 안보 네트워크에서도 고립된 나라로 읽히게 됩니다. 리스크가 감지되는 순간 원화를 팔고 달러로 이동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 외로움이 환율 숫자로 번역되고 있는 겁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 차례로 무너지는 동안 대만은 끄떡없이 버텼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수출 중심 경제 구조도 비슷한 두 나라가 왜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외환 보유고의 두께였습니다. 대만은 GDP의 80% 수준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쌓아두고 있었고 한국의 GDP 대비 23%와 비교하면 방어막의 두께 자체가 달랐습니다. 투기 세력이 아무리 공격해도 대만은 달러를 충분히 풀어 환율을 방어할 수 있었고 한국은 그 실탄이 부족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일찌감치 구축해 지정학적 보험까지 마련해뒀죠. 경제 구조와 수출 의존도 면에서 한국과 닮은 나라가 외환 비축과 안보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선택에서 다른 길을 걸었고 그 결과는 위기 앞에서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같은 폭풍도 방파제의 두께에 따라 전혀 다른 피해를 남기는 법입니다. 한때 환율 급등은 일시적 충격으로 여겨졌습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오면 신흥국 통화는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는 공식이 통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원화 회복 속도는 다른 통화에 비해 유독 더디고 원화 약세가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무역 수지 흐름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반도체 호황 하나로 연간 수백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던 시절이 있었지만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높아지고 수출 시장 다변화가 더딘 상황에서 흑자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달러가 꾸준히 들어오는 통로 자체가 좁아지고 있는 셈이죠. 구조적 원화 약세는 조용하지만 무섭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 밥상 물가를 밀어올리고 해외여행 비용이 뛰며 달러로 갚아야 하는 외채 부담도 커집니다. 개인의 실질 구매력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깎여나가는 구조입니다. 뉴스 화면 속 주가 숫자가 아무리 올라도 원화로만 자산을 쥐고 있으면 그 상승분은 환율 앞에서 조용히 녹아내리게 됩니다. 정부가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구두 개입을 반복해도 시장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환 당국의 성명이 나올 때마다 환율은 잠시 주춤하다 다시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말만으로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은 자산의 통화 분산입니다. 자산 전부를 원화로만 보유하는 것은 구명조끼 없이 가라앉는 배에 남아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달러 기반 자산으로 일부를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어이고 개별 종목 선택이 부담스럽다면 매년 우상향해온 나스닥 지수, 추종, ETF인 큐큐큐나 S&P 500 인덱스 펀드가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달러를 직접 사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구조화될수록 이 방어막의 효과는 더 커집니다. 지금 당장 주식 앱을 열고 내 포트폴리오에서 원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 그것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첫걸음일 겁니다. 화폐 가치는 그 나라의 신뢰를 반영합니다. 숨겨진 부채, 얇은 외환 방어막, 지정학적 고립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약점이 동시에 작동하는 한 원화의 체력 회복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주가 숫자에 속지 말고 내 자산이 어떤 통화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고는 이미 숫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원화 약세는 뉴스가 아니라 조용한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사람의 실질 자산을 갉아냅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구조를 직시하고 선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숫자가 주는 착시 속에서 가라앉는 배의 쾌적한 선실을 끝까지 고집할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